아버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그 절규의 주인은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한진우였어요. 물론 지금이 아닌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던 어느 날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지금 이 순간, 한태수의 귓가에는 그날의 비명이 이명처럼 선명하게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한태수의 세상은 뽀얀 김이 서리는 국밥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72년 평생, 설렁탕보다 진하고 곰탕보다 깊은 오직 그만이 낼 수 있는 맛의 성역이었죠.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태수국밥이라 불렀고 그는 그 성을 지키는 늙은 성주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성벽을 갉아먹는 법.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성주가 아닌 성 안에 갇힌 유령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치매라는 불청객이 그의 삶에 발을 들인 뒤부터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그는 끓어넘치는 가마솥 앞에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청와대 주방을 호령하던 젊은 날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가, 아니면 그저 멍청하게 침을 흘리고 있었던가. 지켜보는 이들은 알 길이 없었죠. 중요한 건 그의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는 그가 그저 짐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 또 이러신다. 국 다 타는 것 좀 봐.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은 그의 며느리 오혜진이었습니다. 꾀꼬리 같은 얼굴로 뱀의 혀를 가진 여자였죠. 혜진은 익숙하게 가스불을 끄고는 마치 어린애를 대하듯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온기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놀라셨죠? 이제 이런 힘든 일은 저희가 다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푹 쉬시기만 하면 돼요. 아들 한진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다짜고짜 그의 손에서 국자를 뺏어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치더군요. 쇠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가게의 아침을 갈랐습니다. 이러실 거면 그냥 장사 접으세요. 아버지! 이러다 가게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손님들한테 망신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혜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리는 게 아니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였죠. 여보, 그러지 마. 아버님 편찮으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까지 그러면 아버님 서운해하셔. 우리가 이제 정말 아버님을 편히 쉬게 해드릴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가 봐. 편히 쉬게 해드릴 방법. 혀끝에서 굴리는 그 달콤한 말의 진짜 뜻을 한태수는 모르는 척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갓김치를 질겅질겅 씹으며 초점 없는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독백이 흘렀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것들, 내가 흘린 땀으로 지은 이 집에서 내 앞에서 버젓이 나를 팔아넘길 궁리를 하는구나. 오후가 되자 가게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동네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내는 쫙 빼입은 양복만큼이나 반질반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강민. 혜진이 미리 귀띔해준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자였어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오랜 시간 뼈를 고아낸 이 깊은 냄새가 그에게는 그저 역겨운 악취일 뿐이라는 듯이 그는 한태수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마치 가구의 일부라도 되는 양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진우에게 다가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한진우 선생님 되시죠? JQ 건설의 최강민 이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대 상가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 선생님 가게가 딱 황금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다른 가게들보다 보상금 2배로 쳐드리겠습니다.
진우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뜸을 들였죠. 혜진이 옆에서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 이사님. 저희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아버님이 평생 읽고 오신 가게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건 아버님 허락 없이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한태수는 말없이 일어나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리차를 따라주려는 척 손을 떨어 찻잔을 엎질렀죠. 콸콸 쏟아진 물이 그들이 탐독하던 계약 서류를 흠뻑 적셨습니다. 아, 아버님! 혜진의 비명과 최강민의 굳어지는 얼굴. 한태수는 그저 아이처럼 방긋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없어서 미안하이. 그의 텅 빈 눈동자 안으로 서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놈의 눈, 사람 좋은 척 웃고 있지만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눈이다. 수십 년 전 그 높으신 양반들 곁에서 지겹도록 봐왔던 바로 그 눈이야. 최강민이 돌아간 후 예상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와 혜진은 한태수가 소파 구석에서 잠이라도 든 줄 알았는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싸우는 척하는 흥정이었죠. 당신 봤어?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야. 저 양반 아직 정신 멀쩡하다니까. 진정해, 여보.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몰라. 아버님 상태가 저렇게 안 좋다는 걸 최 이사님도 똑똑히 봤을 거 아냐. 그러니 우리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서는 거지. 명분만 있으면 뭐해? 저 양반이 도장 안 찍어주면 다 끝인데.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악마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잠든 척하는 한태수의 귀에는 천둥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아버님 손에 도장을 맡겨두면 안 된다는 소리야. 법적으로 우리가 아버님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면 돼. 요즘엔 시설 좋은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선 전문가들이 아버님을 훨씬 더 잘 돌봐드릴 거야. 우린 그냥 아버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이라고. 한태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그의 아들, 그의 며느리가 그를 살아있는 송장 취급하며 정신병원에 쳐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게를 팔아 그 돈으로 그를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를 물려받은 내 자식이 나를 팔아넘기려 하는구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한태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낮 동안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초점 없던 눈에는 서늘한 빛이 감돌았죠. 그는 소리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3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낡은 마룻바닥의 한 구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것은 깊숙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죠.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비릿한 쇳내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요리사의 칼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날렵하고 섬세한 은빛 칼날, 손잡이에는 왕을 상징하는 용 한 마리가 꿈틀대듯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죠. 한때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시절, 그 높으신 분이 하사하신 그의 분신과도 같은 칼 의림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어둠 속에서 비춰보았습니다. 칼날 위로 먹이를 찾는 짐승처럼 번뜩이는 그의 눈빛이 비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감각이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이 쉬는 날이었고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늙은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위해 완벽한 위장 속에 몸을 숨긴 맹수였죠. 아침부터 진우와 혜진은 집안을 이잡듯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를 팔아치우는데 필요한 인감도장이었죠. 아버님, 혹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도장 어디다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빨간색 네모난 거요. 혜진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녀의 눈초리는 날카롭게 그를 꿰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그저 멀뚱멀뚱 그녀를 쳐다보다가 엉뚱하게 벽에 걸린 달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그 순진한 대답에 혜진은 속이 타는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물론 그 도장의 행방은 한태수만이 아는 장소에 보관 중이었죠. 그의 머릿속엔 냉정한 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도장을 찾지 못해 씩씩대던 진우는 결국 홧김에 술이나 마시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한태수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버님, 저 금방 다녀올게요. 쉬고 계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후 시장에 간다던 혜진이 최강민과 함께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깜짝 놀란 한태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코를 고는 신용까지 하며 잠이 든 척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눈이 아닌 귀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죠. 저 영감이 오늘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침부터 도장 찾느라 진을 다 뺐네. 결국 못 찾았지만 고생했어. 한진우는 술 마시러 나갔어. 해지기 전까진 안 들어올 거야. 근데 자기야, 어떻게 한진우를 가게 파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든 거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지 뭐. 특히 한진우처럼 능력 없고 자격지심만 가득한 남자는 더 다루기 쉽고. 그나저나 저 영감. 아직도 제정신 아니지? 최강민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소파 뒤로 다가온 그는 잠든 한태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죠. 이윽고 주방에서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한태수가 평생을 바친 이 공간에서 그의 아들을 조롱하고 그를 모욕하며 둘만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저 영감 도장만 찍게 하면 돼. 그럼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 나는 이 집도 끝이야. 당신을 이런 누추한 곳에 살게 한 그 인간들. 내가 다 갚아줄게. 오씨 가문의 자존심을 걸고. 강민 씨. 오씨 가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태수의 감은 눈꺼풀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수십 년 전 부정한 재료로 세상을 속이려다 자신에게 정체를 발각당하고 몰락했던 비운의 요리 명가. 그렇다면 저 아이 오해진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진우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우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기운과 피곤함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런 진우를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여보, 더는 안 되겠어. 아버님 저러시는 거 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최 이사님도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대. 그냥 오늘 끝내자. 혜진은 진우의 손에 강제로 계약서와 인주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한태수에게로 그를 이끌었죠. 한태수의 심장이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이면 돼요. 진우는 중얼거리며 한태수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그의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죠. 끈적하고 불쾌한 감촉. 그것은 피의 감촉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한태수의 손가락을 종이 위로 막 가져다 대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흐리멍덩하던 치매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묵은 칼날처럼 서늘하고 예리한 빛이 진우와 혜진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그는 지옥의 심연에서 막 돌아온 판관과도 같은 얼굴이었죠. 그의 입에서 수일 만에 처음으로 명료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진우는 화들짝 놀라 그의 손을 놓쳤고 혜진은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인주가 묻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옷에 쓱쓱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핸드백 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죠. 최강민이었습니다. 당황한 혜진은 한태수의 갑작스러운 각성이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 애써 자신을 속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방 안쪽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완벽하게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태수의 귀는 그 작은 속삭임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아니, 영감이 잠깐 제정신이 들었었나 봐. 괜찮아. 잠깐 그런 거겠지. 내일이라도 당장 서류 꾸며서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면 그만이야. 법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정신병원. 그 단어가 한태수의 뇌리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 저것들이 나에게서 돈과 집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과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의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의 끈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온 혜진은 소파에 다시 앉아있는 한태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까의 그 섯을 펄언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죠.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거봐. 그냥 잠깐 제 정신이 들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한태수의 얼굴. 그의 입가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밤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계략이 가장 추악한 맨얼굴을 드러낸 이후 아침은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물을 삼키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들 진우는 숙취와 죄책감으로 엉망이 된 얼굴을 푹 숙인 채 아버지의 시선을 애써 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그와 반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장된 명랑함으로 진우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죠. 그 가식적인 손길을 한태수는 텅 빈 눈으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저놈은 줏대마저 잃었고 저 여우는 그걸 발판 삼아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구나.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식탁이 이제는 짐승들의 먹이 다툼이 벌어지는 싸움터가 되었어.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놈이 이 집을 낯선 놈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진우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자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조는 척하는 한태수를 완전히 의식 밖으로 밀어낸 채였죠. 그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태수의 귀는 물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그 작은 목소리를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응, 자기야, 나야.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 앞에서와는 180도 다른 교태와 애교가 뚝뚝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한진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젯밤 일 때문에 죄책감이라도 드는지 아침부터 죽을 상이야. 정말이지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약해 빠진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아? 당신처럼 강하고 멋진 남자랑 살아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최강민의 낮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그깟 풋내기는 신경 쓸 거 없어. 오직 우리 미래만 생각해. 그 가게만 손에 넣으면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당신 꺼내줄게. 내 옆에서 여왕처럼 살면 돼. 그 달콤한 속삭임에 혜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한태수는 눈을 감은 채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의 통화를 들은 직후 한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생각났다는 듯 그의 걸음에는 새로운 목적이 실려 있었죠. 내가 밥을 해야지. 내 아들 밥은 내가 해야 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혜진은 당황했지만 치매 노인의 변덕이라 여기며 시큰둥하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태수의 주방. 그곳은 그의 성역이자 이제부터는 그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쌀을 씻었습니다. 쌀알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감촉을 느끼며 그는 수십 년 전 젊은 아내가 똑같이 쌀을 씻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저녁이 되면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 기억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끓여주던 이 찌개 맛을 저놈은 아직 기억이나 할까? 아니, 기억하더라도 이미 늦었지. 잠시 후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된장찌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수한 냄새는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집고 들어와 진우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가게로 돌아온 진우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죠. 그리고 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혀끝을 감싸는 칼칼함, 뒤이어 밀려오는 깊은 구수함, 그리고 쌀뜨물을 넣어 부드러운 국물의 마지막 감촉까지. 이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 유년 시절 아팠던 어느 겨울날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한태수는 밥을 씹으며 짐짓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네 엄마가 네가 아플 때마다 꼭 이렇게 누룽지를 넣어서 끓여줬는데 그래야 속이 편하다고. 그 순간 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그것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이 뒤엉키며 그의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혜진은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수의 두 번째 반격은 혜진을 향했습니다. 그는 저녁상에 아주 귀한 음식이라며 생전 처음 보는 생선 요리 어한을 내놓았죠. 그 요리를 보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 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자신의 가문, 오씨 가문의 비밀 병기였으니까요. 오혜진, 니년의 아래비가 무덤에서 통곡할 맛을 보여주마.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어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삼킨 뒤 시간이 좀 지나자
속에서부터 이유 모를 열이 오르며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초조함을 부추기는 약초를 오직 한태수만이 아는 비법으로 음식에 녹여낸 탓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이 늙은이가? 혜진의 머릿속이 공포와 의심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최강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 쪽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는 한껏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이상해. 오늘 그 영감탱이가 예전 우리 집안 음식을 만들어냈어. 소름 끼치게 똑같이. 혹시 우리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녀가 닫았다고 생각했던 방문은 사실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짙고 깊은 어둠 속 복도에 한태수가 소리 없이 서서 그녀의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함정으로 완벽하게 몰아넣은 사냥꾼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태수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 태수국밥의 아침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태수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치매가 진짜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무시무시한 연기인지 그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한태수에게 아주 다정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며느리처럼 말이죠. 아버님, 문득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진우 씨랑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요. 그때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제일 크고 좋은 걸로 복숭아 한 상자 사다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말을 듣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인 한태수는 선천적으로 복숭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호흡이 가빠질 정도였죠. 혜진은 일부러 잊지도 않았던 기억을 만들어내 그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반박한다면 그의 치매는 연기라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었죠. 한태수는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설픈 것. 이런 유치한 함정으로 나를 시험하려 들다니 좋다. 놀아주마. 니년이 원하는 대로. 그는 멍한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마치 아주 행복한 기억이라도 떠올린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복숭아. 그래, 달고 맛있었지. 아주 맛있었어. 그 순간 혜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과 혼란을 한태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조차도 연기인지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지 못한 채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혜진과 진우가 자리를 비우고 가게 안에는 꾸벅꾸벅 조는 신용을 하는 한태수 혼자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 낡은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기품 있는 노부인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작고한 전직 장관의 아내이자 청와대의 모든 연회를 주관했던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홀로 존재하는 총천 연색 인물처럼 가게의 모든 풍경을 압도했습니다. 박 여사는 카운터 뒤에서 조는 척하는 한태수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 맛이 예전 청와대 만찬보다 낫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청와대 만찬. 그 암호화도 같은 말을 듣는 순간 한태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내왔습니다. 손을 살짝 떨었지만 국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도록 그릇의 수평을 잡는 그의 몸가짐에는 수십 년간 몸에 밴 대가의 품격이 숨겨져 있었죠. 박 여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죠. 단순한 돼지국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영광과 자부심이 담긴 결코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잡내 하나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솜씨.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맛은 여전하시군요. 용을 품었던 그릇은 지늘게 뒹굴어도 용의 기운을 잃지 않는 법이지요. 한태수는 못 알아듣는 척 그저 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용? 용은 없어. 국밥에 용은 안 넣어. 그의 어설픈 대답에 박 여사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 여사는 때마침 돌아온 혜진에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태수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가게를 나섰죠. 그 짧은 순간 혜진의 신경이 온통 박 여사의 고상한 태도에 쏠린 틈을 타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을 카운터 아래로 실수처럼 떨어뜨렸습니다. 박 여사가 떠난 후 그것을 본 한태수는 바닥을 닦는 척하며 허리를 숙였고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곱게 접힌 손수건을 주워 자신의 허름한 조끼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낡고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 그것은 마치 과거에서 온 비밀 편지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태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그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변색된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는 돋보기를 꺼내 희미한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요리 명문 오씨 가문의 몰락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아주 작은 단신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오씨 가문의 식자재 비리를 수사당국에 결정적으로 제보한 것은 알려진 바와 같이 같은 업종에 몸담고 있는 요리사가 아닌 신생건설사인 JQ건설 측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JQ건설, 바로 최강민의 회사였습니다. 그 순간 한태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랬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저놈의 손바닥 위였어. 호씨 가문을 무너뜨린 것도 저놈이고 그 원한을 품은 핏줄에게 접근해 나에게 복수를 부추긴 것도 저놈이었구나. 오혜진, 저 어리석은 아이는 집안의 원수와 한 침대를 쓰며 그놈의 복수를 대신 해주고 있었던 게야. 결국 모두가 내 놈의 장기판 위에서 놀아난 광대였구나. 오씨 가문도, 오혜진도, 그리고 내 아들놈까지도. 한태수는 신문 조각을 든 채 창밖에 짙은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거대한 적수를 만난 사냥꾼의 그것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 여사가 남기고 간 낡은 신문 조각은 한태수의 머릿속에 있던 안개를 단숨에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악연의 시작, 모든 비극의 설계자가 바로 최강민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한태수의 복수는 더 이상 며느리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로질러 두 가문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아들마저 장기말로 이용한 거대한 악을 향한 심판으로 그 격이 달라진 것이죠.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판을 짜는 심판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이제 한태수를 상대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며칠 전 된장찌개 사건 이후로 눈에 띄게 흔들리는 아들 진우를 확실히 휘어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녀는 최강민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태수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끝낼 것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아버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최 이사님이 오시기로 했어. 그분이 부동산 전문가이시지만 이런저런 어르신들 문제도 많이 다뤄보셨거든. 최 이사님이 보시기에 아버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이 아버님을 위한 최선이라는 걸 당신이 직접 좀 들었으면 해서. 이것은 남편을 위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망설이는 진우의 나약한 마음에 전문가라는 최강민의 권위를 이용해 쐐기를 박으려는 혜진의 치밀한 압박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승리의 만찬을 즐기려는 오만함이기도 했죠. 진우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수는 그 모든 대화를 잊은 척 구석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모든 것이 똑똑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와야지. 감히 내 아들을 앞세워 나를 압박하려 들어.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저녁이 되고 최강민이 최고급 와인까지 사들고 태수국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식탁의 상석에 앉아 진우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죠. 한 사장,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 줄 테니까. 그 오만한 태도에 진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혜진은 안주인 행세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잠시 후 한태수가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텅 빈 얼굴이 아닌 마치 과거의 어느 날에 홀로 갇힌 듯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힌 얼굴이었죠. 그는 쟁반을 들고 최강민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쟁반을 내려놓는 대신 최강민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패거리지. 청계천에서 남의 밥그릇 떼는 나쁜 놈. 최강민과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태수는 쟁반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내 가게를 뺏으러 왔었지. 이놈 절대 이 가게 못 뺏어가. 당장 나가, 이 나쁜 놈아. 한태수가 소리를 지르며 쟁반을 내동댕이 치려 하자 진우가 놀라 달려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분은 최 이사님이에요. 진우의 외침에 한태수는 잠시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아이처럼 울상을 지으며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람이 착각을 할 수도 있지. 늙으면 눈이 침침해서 어여 밥이나 드쇼, 밥이나. 혜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놀랐잖아요! 최 이사님, 죄송해요. 아버님이 요즘 과거랑 현재를 자꾸 헷갈려 하셔서. 최강민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노인의 광기가 찝찝했지만 그저 치매 노인의 착각일 뿐이라고 애써 넘겼죠. 두 번째 요리는 혜진의 앞에 놓였습니다. 차갑게 식힌 묵은 나물 무침이었습니다. 한태수는 혜진에게 나물을 놓아주며 갑자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도 우시지? 내가 옛날에 알던 어느 우시네 집안 사람도 꼭 너처럼 웃었어. 아비가 죽어나가는데도 그 원수놈이랑 한 입을 덮고 좋다고 웃었지. 꼭 너처럼 말이야. 허허.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아비의 원수와 한 이불을 덮고
이건 단순한 횡설수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한태수를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나? 요즘 드라마는 참 무서워. 혜진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 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 숨겨둔 가장 깊은 죄의식을 우연히 건드린 것인가? 그녀는 어느 쪽이든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요리는 아들 진우의 앞에 놓였습니다. 맑은 장국에 끓여낸 쇠고기 완자였습니다. 한태수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턱 얹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아들 밥 먹어. 밥. 이게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건데. 이놈! 지 아비를 팔아먹은 주제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진우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태수는 그런 아들을 노려보다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내가 또 헛것을 봤나 보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식탁은 완벽한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죄책감과 공포로 울음을 터뜨렸고 혜진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최강민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설득이나 압박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미치광이 노인의 광기를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한 사장, 부친의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는군요. 그날 밤 JQ 건설 최강민의 사무실. 최강민은 자신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당장 한태수에 대한 성년 의견인 개시 심판 청구해. 내가 아는 최고의 신경정신과 의사 섭외해놨으니까. 진단서는 걱정 말고. 다음 날 어느 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실. 혜진이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돈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죠. 의사는 돈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한태수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서류상으로 이분은 내일부터 자기 이름 석자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최강민과 혜진이 광기라고 결론 내린 그날의 식사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최강민이 매수한 의사의 손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손님이 아닌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얼어붙은 진우와 멍하니 그를 쳐다보는 한태수의 눈앞에 차가운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태수 씨에 대한 성년후 경계시 심판 청구 및 긴급 재산보전 처분 결정입니다. 서류상의 모든 단어는 낯설었지만 그 의미는 칼날처럼 명확했습니다. 매수된 의사의 망상 및 공격성을 동반한 중증 치매라는 소견서가 첨부되어 법원이 한태수의 모든 법적 권리를 임시로 정지시킨 것입니다. 집행관은 로봇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라 최종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은행 계좌 또한 동결됩니다. 이 가게의 모든 권한은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들 한진우 씨에게 위임됩니다. 한태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세상 안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 뿐이었죠. 그의 손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깊은 무력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아니, 최강민의 뜻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진우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은 그는
혜진에게 처음으로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만들겠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지만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차갑게 진우를 밀쳐내며 쏘아붙였죠. 정신 차려, 한진우. 이제 와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 좀 하지 마. 당신, 어제 아버지가 그 난리 피우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러다 우리까지 해치면 어쩔 건데. 그리고 이제 당신이 법적 보호자야. 당신 도장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게도 끝이라고.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야. 부자라는 말, 당신이 법적 보호자라는 말. 그 말들은 진우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이 상황을 되돌릴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모든 것을 잃은 진우는 비틀거리며 한태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태수가 낡은 이불을 덮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죠. 진우는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용서를 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차한 변명과 자신의 욕망에 대한 합리화였죠. 아버지, 들으셨죠? 이젠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의 보호자예요. 아버지도 이젠 편히 쉬실 때가 됐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게 일, 이제 제가 다 정리할게요. 아버지, 저 더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혜진이 말대로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죠? 편안한 병원에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아버지. 한태수는 돌아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벽을 향해 누운 채 아들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진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태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빼앗겨서도 법적으로 식물인간 취급을 받게 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배신을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 합리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저 속물적이고 비겁한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서러워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처절한 독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평생의 시간이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나의 모든 날들이 고작 이런 괴물 하나를 키워내기 위함이었단 말인가? 가게도 아들도 나는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거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과 나의 아들을 짐승으로 만들었어. 그의 생애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우는 울다 지쳐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태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죠. 창문에 비친 것은 법도 돈도 아닌 제 자식에게 버림받고 패배한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의 오동나무 상자에 가 닿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상자를 열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칼 의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각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죠. 그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비고 초연한 얼굴이었죠.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혜진과 진우에게 다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니들 뜻대로 하거라. 이 늙은이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다만 내가 저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내 손으로 마지막 밥 한 끼만 차려 먹고 가게 해다오. 혜진의 입가에 조소가 걸렸습니다. 마지막 밥상이요? 그래. 너희 둘하고 우리 가게를 사주시는 그 귀한 분, 최 이사라는 양반까지 모시고 이 집에서의 정말 마지막 저녁 식사 말이다. 한태수의 제안은 패자의 마지막 항복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혜진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어제 그 난리를 피우던 노인이 하룻밤 만에 완전히 꺾여버린 모습을 보자 이내 안심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만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좋아요, 아버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최 이사님께는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마지막 식사 아주 근사하게 차려주셔야 해요.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하는 한태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섬뜩할 정도로 비장한 표정을 그는 자신의 전장인 주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여러 개의 칼들을 차례로 매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앞둔 늙은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할 마지막 식사는 항복의 식탁이 아닌 모든 것을 끝장낼 심판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가 약속된 날 태수국밥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혜진과 최강민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여유가 넘실거렸고 아들 진우는 어젯밤 아버지에게 최선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막상 아버지의 텅 빈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는 이 불편한 식사가 빨리 끝나고 부자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비겁한 공범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래왔듯 묵묵히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장에서 일생일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늙은 장수 그 자체였어요.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최강민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기묘했습니다. 하나같이 30년 전 몰락한 오씨 가문의 비밀 병기들로만 차려진 것이었죠. 화려한 어항부터 시작해 복잡한 조리법의 개살성까지 혜진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최강민은 그저 진기한 요리에 감탄할 뿐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의 재림과도 같았어요. 한태수는 또 치매 증상인 듯 음식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스는 참 귀한 것이여. 헌데 말이여, 30년 전 오씨네 집안에서는 국산이라 속이고 값싼 중국산 약재를 썼다지. 뭔가 먹는 것을 가지고 손님을 속이는 건 요리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나 하는 짓인디. 그의 모든 말은 혜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한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메인 요리를 최강민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제. 그 중국산 밀수 약재를 오씨 가문에 공급하고 뒤로는 그걸 당국에 제보해서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킨 게 JQ 건설의 전신이었던 청계천의 젊은 왈패놈이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구먼. 그 순간 최강민과 혜진의 얼굴이 동시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혜진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죠.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와 그 원수를 갚아줄 구원자라고 믿었던 남자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복수가 실은 원수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한낱 인형 노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강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장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또 도지셨나 보군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 2명이 함께였죠. 검찰 특수부 소속의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최강민 씨, 당신을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사문서위 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당신이 발행한 가짜 채권의 증거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자 최강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날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모든 책임을 떠넘길 완벽한 희생양을 찾아냈다는 듯 진우와 혜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가게를 담보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기에 투자자로서 중개를 해준 것뿐입니다. 저 채권이라는 것도 며느리인 오혜진 씨가 아버님을 설득할 비자금이 필요하다며 구해온 물건입니다. 저는 그저 이 불쌍한 부부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되니 저도 참 난감하군요. 모든 책임은 저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가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진우와 오씨 가문의 후계자인 혜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뱀처럼 교활한 수였죠. 진우는 당황한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고 모든 시선은 이제 혜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최강민은 쐐기를 박듯 혜진을 향해 연민 어린 표정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오혜진 씨, 당신 가문의 복수를 돕고 싶었던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 이 모든 건 당신이 주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최강민을 빤히 쳐다보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끄끄거림으로 시작되더니 이내 온 가게가 떠나가라 자지러지는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다가 갑자기 웃음소리를 뚝 그치고는 증오에 찬 눈으로 최강민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강민, 이 개자식아. 내 인생을 통째로 가지고 놀아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낸 원수를 네 손으로 갚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모든 판을 짠 게 바로 너였어. 혜진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핸드백을 뒤져 휴대전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테이블 위로 그것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 우리 엄마가 늘 입버릇처럼 하셨지. 여기 당신 목소리나 똑똑히 들어보시지. 그녀가 누른 버튼에서 며칠 전 녹음된 최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혜진을 안심시키며 자신들의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설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그 가짜 채권은 그냥 보험일 뿐이야. 만에 하나 일이 틀어지면 술에 취한 한진우가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손을 댔고 당신은 남편을 지키려다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걸로 만들면 돼. 그 멍청이는 자기 아버지를 팔아먹은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라고. 이 모든 판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둘뿐이야. 가게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그의 범죄 계획과 진우를 모욕하는 내용, 그리고 혜진을 향한 거짓된 사랑의 속삭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 서류보다도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사관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최강민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옥도를 한태수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차려진 심판의 식탁 위에서 짐승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자멸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라는 본성에 불을 붙인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최강민은 잿빛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혜진은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기괴한 소리를 내며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진우는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요란한 소동이 모두 끝나고 가게 안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만찬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한태수는 홀로 서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칼 의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 위로 늙고 지친 요리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의 주방은 이제 그의 손으로 차려낸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끔찍한 심판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승리는 없다. 텅 빈 식탁 위엔 부서진 그릇과 부서진 내 아들놈만 남았을 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법의 심판이 한바탕 휩쓸고 간 태수국밥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마지막 만찬은 마치 전쟁터의 잔해처럼 처참하게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었죠.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아들 진우와 실성한 듯 웃다 수사관들에게 참고인으로 끌려간 며느리 혜진.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한태수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는 마치 고된 하루 장사를 마친 여느 때처럼 묵묵히 그릇을 치우고 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의 시작과 끝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너클 놓고 앉아있던 진우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걸어와 한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멍청이였어요. 그 여자랑 최양미가 저를 갖고 노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닦은 행주를 빨아 널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몸을 돌려 아들을 내려다보았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난 자의 깊고 공허한 평온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마지막으로 아들과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말없이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게 열쇠와 인감도장을 꺼내 진우 앞에 깨끗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죠. 이 가게는 이제 네 것이다. 네가 팔아서 새 출발을 하든 평생 이 자리를 지키며 속죄를 하든 이제는 온전히 너의 몫이다. 하지만 한태수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말을,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네 국밥 그릇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채워줄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칼, 의림이 들어 있었죠.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생을 바친 자신의 성을, 자신의 세상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가게의 주인이 되었지만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 한진우만이 텅 빈 국밥 그릇들 속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어느 한적한 시골의 보육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의 야외 주방. 그곳의 공기는 도시의 긴장감 대신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태수는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아이들에게
멸치 육수 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전설의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는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한 아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한태수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건 말이다. 원한도 복수도 비법도 아닌 그저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란다. 그는 정성껏 끓인 국을 퍼서 한 아이의 텅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복수의 칼을 쥔 손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퍼 담는 국자를 든 손이었습니다. 맛의 기억은 때론 잔인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기나긴 복수의 길끝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펼쳤던 처절한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맵고 짠 복수의 맛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